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오프닝 음악이라든가 중간에 들어간 BGM이 좋지 않다, 제작진 반성하라 했더니 바꿨네요. 바꿔도 별로 좋은 것 같진 않고. 팟빵 앱으로 체리블루님 471번 버스 탔는데 버스에서 뉴스 정면 승부 나오네요. 기분 좋습니다. 471번 기사님 잘 안 들린답니다. 볼륨 좀 높여주세요. 대한민국 보수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더 보수입니다.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차명진 전 의원, 이준석 위원장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까. 예, 홍준표 전 대표 이야기부터 먼저 해봅시다. 홍준표 전 대표가 페북으로 노회찬 의원한테 한 얘기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준석 위원장이 작심하고 비판했다고요? 네, 그렇죠. 뭐 사실 홍준표 대표가 페이스북 끊고 좀 사시겠다고 했는데 제 생각엔 또 이렇게 결국엔 그 한 달간의 기다림이랄까요? 예. 아니면 공백이라는 걸 본인이 감내하기 좀 어려웠던 것인지 하필이면 또 그 노회찬 의원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추모 분위기에 있는데 뭐 자살 미화라는 꼭 자극적인 단어를 써가지고 이걸 했어야 되느냐. 저는 뭐 이번에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정치 좀 품격이게 하자는 식으로 이제 홍준표 대표를 나무랐던데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런지는 알 것 같은데 하필 이 이슈여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그래가 제가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5번 이제 복창해보면서 살자 이렇게 제가 같이 이제 권유하는 형태로 이야기했는데 나는 왜 정치를 하느냐가 이게 그 홍준표 대표가 제일 싫어할 만한 정치인의 자서전 이름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홍준표 기분 좀 나쁠 겁니다. 차 의원님, 홍 전 대표가 이렇게 글 쓰면 당연히 논란이 될 걸 예상했을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우리 이준석 위원장 왜 5번이에요? 네? 제목이라면서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5번 정도 그 생각합니다. 내가 왜 정치하지 이런 생각. 네. 나는 하루에도 한 100번은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내가 2번 떨어졌거든. 네. 그래가지고 매 순간마다 이거 더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이 결단의 순간에 봉착해요. 이번에도 엊그저께 우리 이 사무실 주인이 지금 월세를 150만 원 내는데 50만 원을 또 올려달래.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사람들이 라디오 나오고 이러면 돈 많이 버는 줄 안다니까요. 그렇죠. 피드백 효과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홍준표 대표는 저는 이런 생각해요. 이분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저는 좀 일말의 진리는 항상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우파 내부에서 일단 지도력을 인정받죠.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건 뭐냐면 내가 볼 때 좀 이렇게 예컨대 좀 관역 확대라고 그럴까? 너무 이렇게 그냥 크게 그냥 총 한 번 쏴도 될 때를 그냥 대포로 그냥 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실 해당 안 되는 사람들까지도 해당 안 되는 영역들까지도 이렇게 이제 피해를 입는 거죠. 예컨대 이번에 노회찬 이제 의원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고인의 그런 애달픔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정의당도 사실은 신격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한 애석함을 느낀 정도였는데 딱 한 분이 이 시대의 예수라고 한 적이 있죠. 그거를 콕 집어서 비판하면 되는데 다 싸잡아서 다 신격화한다, 미화한다 이렇게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제가 볼 때 홍준표 대표가 갖고 있는 문제점 아닌가. 제가 감히 얘기하면 지난번에 4.27 회담에 대해서도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걸 갖고서는 자기 정권 연장에 하려는 측면이 있었지만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은 좀 전쟁 안 하고 서로 마찰 안 일으키고 북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좀 진정성에서 접근했단 말이에요. 근데 둘 다 싸잡아서 다 쇼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게 이제 제가 볼 때는 특히 이 중간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죠. 그러니까 차명희 전에 뭐 저번에도 우리 방송 나와서 그런 얘기 했어요. 합법이 좀 문제가 좀 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이렇게 논란이 될 걸 알면서 왜 이러냐. 일부러 이러는 것 같아 보입니까? 자기의 뭐 존재감을 가시한다든가 뭐 그러기 위해서? 1차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이제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정치인하고 연예인은 잊혀지는 것을 못 참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홍준표 대표 잊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 그래도 이제 거기 가 있으면 있으니까 하다못해 뭐 주변에서 이제 예컨대 뭐 전화를 하다든가 페북에라도 지금 댓글을 달아가지고 우리 대표님 최고 얼른 돌아오세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지 본인이 초조함이 없어지는데 저는 그런 것에 대한 초조함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아마 저도 그런 어떤 두려움, 잊혀진 것에 두려움, 정치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런 거를 아마 생각할 거예요. 지금 뭐 방송에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을 지금 사실 못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땐 대부분의 이제 정치인이 그런데 그걸 이겨내야만 사실은 이제 큰 정치인이 되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자, 김병준 비대위 출범 일주일이 지났는데 어제 봉화마을에 방문해서 권양숙 여사도 만나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김문수 전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신을 살리거나 햇볕 정책에 동조하기 위한 김대중 노무현 이중대 역할을 비대위가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또 당간에서는 마지노선은 김대중까지만이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런 행보에 대해서 차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저는 뭐 예컨대 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근데 뭐 노무현 정신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보수가 현재 어려움을 좀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사고의 지평을 넓힌다는 의미에서. 그런데 이제 이분이 지금 아직 며칠 안 됐지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좀 석연치 않고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예컨대 박정희를 지우는 것이 보수가 살 길이다. 글쎄 좀 이렇게 노무현 정신을 좀 이렇게 보태면 모를까. 기존에 있던 우리의 정신을 이렇게 빼고 거기다가 대체를 한다는 거는 저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박정희 정신을 되새기자고 그래가지고 과거에 소위 말하면 국가 주도 개발 독재 이거를 하자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박정희 정신이 어떤 이 오늘날 우리를 있게 해왔고 그 정신을 사실은 이제 일정한 계승 발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아예 박정희 정신을 잇는 게 보수가 살 길이다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동의할 수 없고 상당히 이분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위험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좀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문재인 홍준표만큼이나 이것도 지금 내가 볼 땐 격조 없는 발언이죠. 저는 근데 이제 가장 두려워하는 게 김병준 위원장도 무관심 상태를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극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보수층을. 자극해야지 논쟁이 생기고 자기를 때려주기도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인지상정이다. 그거의 가장 적절한 재료 중에 하나는 역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재평가 를 통해 가지고 과거에 김종인 비대위원도 와가지고 했던 게 보수 삭제하자 뭐 이런 말로 실제 될 거라 생각해서 했다기보다는 좀 던지면서 이슈화를 시키는 감이 있었는데 저는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하나의 또 도구로 이제 쓰이는 것 같아가지고 민주당에서도 반발하고 이런 것 같은데 저는 김병준 위원장의 전략은 유효하다. 하지만 이것만 갖고는 안 될 텐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저는. 이슈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좌클릭 생각은 없었을까요? 중도를 잡는다든가. 제가 이걸 청취자분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정강 정책이나 이념적으로 새누리당 시절부터 이미 자유한국당은 상당한 정도의 좌클릭을 했기 때문에 더 왼쪽으로 가보면은 새누리당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계를 경험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거는 아마 하기 어려운 판단일 거다라는 생각 들고요. 지금 이미 보수 쪽에서 좀 강한 우파적 성향 가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라는 정당 자체를 보수의 계보에서 떼어놓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중도화된 정당이라고 보는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선택을 김병준 위원장이 했을 때는 울고 싶은 사람들도 뺨 한 대 때려주는 격이 돼가지고 그건 좀 위험하게 볼 것이다. 이준석 위원장이 잘 얘기했는데 이준석 위원장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당시 2012년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에 정강 정책을 바꿨어요. 바꿀 때 그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빠졌어요. 어떤 것들이 빠졌냐면 북한 민주화 내지는 예컨대 자유민주 통일 그리고 어떤 이 서민 복지, 서민 우선 복지 이런 것들이 좀 빠지고 보편 복지 개념들이 도입되고 이러면서 상당히 그때 이미 좌클릭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김병준 위원장은 그거보다 더 왼쪽으로 가자는 건지 아니면은 저는 하여튼 좀 아까 이준석 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에 동의하지 않는데 이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편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을 이슈로 제기하면 그 본인도 망가져요. 그래서 김종인 씨 결국에는 한국당에 뿌리 못 내리고 망가졌잖아요. 그죠? 예? 경제 민주화라는 이제 개념을 도입했다가 하고 이 보수 빼자고 그랬다가 저는 이제 김병준 위원장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왜 굳이 이런 식의 어떤 박근혜 이명박은 공정이 잘못돼가지고 잘못 뽑았다. 내지는 박정희를 잊어라. 이런 얘기를 왜 이슈로 제기하는지 그거를 굳이 왜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밖에 소위 말하면, 어떤 사고와 언어적 창발성이 없으면 지도자가 되기 어렵죠.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때 새정치민주연합 이승만 박정희 묘를 참배해가지고 진보 진영, 민주당 진영으로서 상당히 공격을 받았거든요. 네. 그럼에도 강행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거랑 비슷하게 볼 수도 있나요? 아무리 비판받았다 해도 문재인 대통령의 그 당시에 어쨌든 왼쪽 진영에서의 위치는 확고했던 것이고 대선 주자급이잖아요. 그런데 김병준 위원장의 위치는 지금 본인이 지금 견고한 바닥 위에 이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서핑보드 같은 데 위에 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좌클릭하고 이렇게 간다?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논란을 만들어낸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유효한 전략 같지는 않고요. 근데 아까 저는 봤을 때 어지간해 차명진 의원 같은 분이 이렇게 화를 안 내는 분이거든요. 차 의원님 같은 분들도 약간 우려심을 표할 정도가 되면은 상당히 이제 관심이나 표현하기는 그렇고 논쟁의 씨앗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고 저는 그렇게 본 겁니다, 저는. 근데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가는 걸 반대하지 않아요. 저도 가고 싶은데 가면은 쫓겨날까 봐 못 가는데. 아니, 이제 가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게 노무현 정신을 지금 현재 친문이 적통으로 계승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땐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예컨대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는 누구든 또 이렇게 참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것 같은데요. 참여정부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관해서는 각을 세우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참배한 걸 문제 삼지 않아요. 이분이 한국당에 들어오자마자 첫 일성이 뭐였냐면 박정희 주라. 일성이 제가 지금 얘기했던 거예요. 노무현 정신은 친문이 아니라 나다. 왜 굳이 그 얘기를 지금 정해진 시간에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박근혜, 이명박은 공정이 잘못돼서 잘못 뽑았다. 근데 박정희 정신을 지우는 것이 한국당의 살 길이다. 제가 지금까지 기억나는 거 이분이 말했던 건 이거밖에 없어요. 한국당과 보수가 어떻게 나가야 될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없어요. 지금 예컨대 무슨 초등학교에 자판기 배치하는 게 국가주의라서 문제다. 나는 그거 자판기 초등학교에 커피 자판기 못 팔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나는 국가주의인가? 이런 본질을 찌르지 않는 논쟁들 있잖아요. 예컨대 지금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북한과의 비핵화를 하기 전에 예컨대 무슨 선언이지 그게?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본인이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지 계속 애들로 빙빙 이러다가는 아마 조금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기자들이 마이크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비대위원 선임할 때 보면 이제 비대위원이 보통 보면 본인이 하지 못하는 일들 대신해 줄 사람들을 구하느냐 아니면 본인이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사람들을 옆에 세우느냐 이렇게 하는데 비대위원 명단을 보니까 본인이 찬란하게 서는 명단입니다, 확실히. 예.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당의 쇄신 작업하는 과정에 있는 그런 좀 짓궂은 일들을 맡아줄 사람은 보이지 않고 결국에는 김병준 이름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게 정확히 노린 그대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차명진 전 의원은 지난주 또 이번 주 연속 김병준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서 비판적이시네요. 좀 못마땅하죠. 네. 난 내가 좀 했으면 잘했을 텐데. 네. 기회 옵니다, 곧 제가 봤을 때는. 건의 좀 하세요, 그러면은. 방금 이야기한 것들.
편지를 한번 써보시든가. 아이, 뭐, 페북에다 올렸는데 보시겠죠. 뭐. 그래요. 바른미래당 이야기 해봅시다. 네. 전당대회 얼마 안 남았죠? 네. 9월 2일 날 저기 하게 돼 있죠. 그 손학규 공원은 출마한답니까? 이게 그 기호 3번의 숙명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머뭇거린다고 해야 되는 것인지. 뭐 기호 3번이에요, 손학규? 아니, 저희 당이 3번이다 보니까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어떤 사람들은 전당대회에서 좀 출마하는 이유와 더불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되는데 지금 뭐 정치 지형 자체가 워낙 혼란스럽다 보니까 손학규 대표께서도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고 선언해야 될지를 약간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언론 보도 보니까 뭐 전당대회 안심을 누가 얻느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동의합니까? 제가 장성민 의원이 한 말 중에 동의한 게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없는데 이번에 안심은 정육정에 있는 거죠라고 하는 거는 약간 재밌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두 당이 합쳐진 거니까. 아니 근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 게 뭐냐면요. 안심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뭐 장성민 의원한테 그 안심이 있다, 뭐 김철근 대변인한테 있다, 뭐 손학규 대표한테 있다 말이 계속 도는데 저는 사실 안철수 대표의 안심이라는 게 이번에 크게 영향력을 발휘할 선거인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번에 선거에 한 바른정당 출마자가 한 1000명 정도 될 텐데 전체 중에 그분들이 핵심 당원이거든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안철수 대표한테 큰 덕을 봤다고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보면은 오히려 이 당내 갈등이 많이 부각되면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분도 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때문에 그런 어떤 과거처럼 대선 주자에 대한 막연한 어떤 충성심이나 아니면 기대 심리가 발현되기 좀 어려운 선거이기 때문에 후보 개개인이 개개인의 공약과 역량을 가지고 이제 좀 승부하는 거지 누구 안심 뭐 유심 받는다고 해가지고 크게 거기에 빚을 진 사람도 별로 없고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앞으로 빚질 사람도 별로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조직 투표 하기 힘듭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뭐 지금은 내고 있습니다만은 전당대회에 자신의 영향력을 좀 미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아무리 영향이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지난 선거 때 보면 국민의당 시절에 국민의당의 그 전당대회에서 안철수 대표가 51, 2% 이렇게 받으면서 과반 득표로 된 거는 그걸 보면서 뭐 안철수 대표는 조직세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게 그냥 그분이 그 당시 국민의당에서 제일 잘난 분이었어요. 제가 봐도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필 규정으로 된 것이고 결국엔 조직 투표라는 게 되려면 당의 내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부정적인 방법이든 아니면 뭐 좋은 방법이든지 간에 당의 조직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옛날에 새누리당 시절 저도 당협위원장 안 해봤겠습니까? 가면은 그때 되면 정치적 DNA가 아주 발달한 양대 정당의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투표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면은 잘 모르겠으면은 당협위원장한테 물어보기라도 합니다. 위원장님 이런 후보들은 어떻고 저런 후보는 어떻습니까? 물어보기라도 하고 정 안 되면 나중에 그때 킨텍스 같은 데 가면서 버스 타고 가면서도 결정 못했으면 서로 물어보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그런 어떤 투표 절차 같은 것도 전부 다 뭐 ARS 보팅이나 아니면 그 선관위 K보팅 같은 걸 하면서 서로 상의하고 이럴 어떤 집단 지성이 발휘될 근거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조직표는 참 발현되기 어렵다. 그럼 조직표가 없는데 안심이 어떻게 발현되느냐. 이런 생각은 해봐야겠어요. 나는 근데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안철수 안심은 작용을 좀 안 해도 박지원 박심은 좀 작용을 할 것 같아. 그분 나가셨는데? 네? 어떤 의미죠? 쭉 현재 조직력이 있으니까. 예, 바른미래당에서 국민의당 계열 쪽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상당히 끈끈하잖아요. 물론 지금 이제 이준석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바른미래당 자체가 전체적으로 조직력이 상당히 취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특정한 그 배우 지도부 내지 배우 리더의 어떤 그 영향력이 작동하는 게 이번에 좀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 계열 쪽이 상당히 이런 측면에서 좀 끈끈하고 그 중심에 박지원 박심이 있지 않겠어요? 술 한 통 드려야 되나? 그렇지. 네. 아니 근데 지금 방금 차 의원님 이 말 그 지금 바른미래당에 있는 호남 의원들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는데요? 뭐 꼭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분들이 현재 그 몰려 있는 상황이 박지원 지도자를 상당히 좀 역할을 하도록 하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리고 박지원 지도자가 지금 상당히 연세가 많이 됐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개인적으로 어떤 뭐 당권을 장악하거나 이것을 토대로 해서 다음에 어디 더 높은 자리에 간다거나 이런 것을 발휘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느 정도 순수하게 작용할 여지가 저는 있다고 저는 봐요. ESF로 이정희님, 이준석 씨가 바미당 당대표해서 당의 쇄신을 위해 한몸
불태우십시오 이렇게. 전화 오면 받으세요 여론조사. 지금 그러면은 이제 한 달가량 남았다고 했는데 네.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7월 17일 이렇게 해서 7월 17일이죠. 8월 17일이죠. 8월 17일 이제 후보 등록해가지고 결국엔 한 2주 정도의 선거 기간을 치르게 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과거에 뭐 당협위원장을 만나면은 그 조직표로 이제 전파시킬 수 방법이 있지만은 지금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뭐 토론회 이 정도만 겹치고 바로 그 투표에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전자투표로 다 이루어집니까? 그렇죠. 전자투표 뭐 사실 당세라는 게 지금 저희가 모여가지고 킨텍스 같은 데 모여가지고 뭐 10,000명의 대의원을 놓고 이렇게 한다는 게 오히려 보기에 민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굉장히 간결한 절차로 이루어질 것이다. 원샷 경선되는 건가요 그러면? 뭐 처음에 이제 컷오프는 하긴 할 텐데 컷오프 한 이후에는 그냥 한 번에 되는 것이고. 컷오프 절차는 어떻게 되죠? 컷오프는 8명 이상의 후보가 나오면 이제 자르겠다라고 이제 돼 있는데 그건 가능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뭐 사실 여론조사도 한번 돌긴 했는데 그 여론조사 결과도 뭐 사실 한 번밖에 안 돌았기 때문에 다들 뭐 그 결과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고 결국에는 선거를 한 2달 정도, 2주 정도 앞두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그 후보 등을 앞두고 움직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또 하나 여쭤봅시다. 네. 바른미래당 계열에서는 네. 대표성이 좀 누가 있는지 애매해요. 이준석 위원장은 그래서 유승민 계열이라서 좀 메리트가 있나? 하태경도 좀 이렇게 또 많이 알려져 가지고. 하태경 의원님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바는 하태경계입니다. 하태경 의원도 요즘에 언론에 계속해서 센 발언을 하더라고요. 주목받을 만한. 그런데 한 2년째 계속 그러고 계시기 때문에 제 생각엔 하태경이 뭐 선거 때문에 특별히 그러신다는 느낌은 저는 못 받았고요. 그런데 하태경 의원님은 아무래도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통합을 주도했던 인물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바른정당 출신 중에서도. 그러다 보니 그 통합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좀 중간에 잘 조정해내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차명진 의원이 봤을 때는 이준석 의원 당선 가능성이 어떻게 좀 높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떨어져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조직력이 떨어져서 그렇다기보다는 현재 오히려 이렇게 지금 조직력이 작용을 못 가할 때는 본인의 메시지가 중요한데 본인이 지금 젊다는 것 말고는 메시지가 없거든요. 제가 볼 때 예컨대 이제 지금 요즘에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가장 강하게 메시지를 저한테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 이해찬 그 민주당 어떤 후보의 20년 집권론이거든요. 이게 틀리건 맞건 강해요. 근데 그보다 더 강한 게 또 나왔어 얼마 전에. 김진표 의원의 이재명 출당론. 그러니까 이런 본인의 그러니까 그건 당의 운명하고 여러 가지 영향이 미쳐지는 건데 우리가 지금 더 보수라서 그 더 진보 쪽 얘기를 안 해서 이제 그 얘기는 일단 좀 생략하고 다만 이제 그 바른미래당의 미래, 보수의 미래와 관련해서 그 메시지가 이슈 선점 뭐가 내놓는지 없어. 하태경은 그냥 미안합니다. 후배라서. 하태경은 뭐 시끄럽기만 하지 거기도 그냥 그 메시지는 또 없어. 그냥 뭐 모두가기 하태경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그 이준석 의원이 유리하다고 어떤 나름대로의 메시지만 내면은 근데 메시지가 없어요. 제가 나중에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유승민 대통령 후보 낙선했습니다만 대선 끝나고 바른미래당의 젊은 사람들이 대거 뭐 당원에 들어가고 그랬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승민을 찍었다. 네, 그렇죠. 그런 걸 봤을 때 젊은 사람들이 이준석을 또 선호할 수도 있지 않겠냐. 어떻게 봐요? 이번에 사실 보면은 저도 이제 제가 이번에 그 보궐선거도 치르면서 느낀 게 제가 새누리당일 때 제가 받았던 지지율의 조성과 아주 다른 지지율의 조성이 있습니다. 보면은 득표율이 뭐 비슷하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당대회에서도 분명히 그런 쪽으로 좀 영향이 있을 거라 좀 보고요. 다만 이제 바른정당 시절과 바른미래당 시절이 좀 다르긴 합니다. 바른정당 시절에 우리가 갖고 있던 보수적 이념의 순수성이나 아니면은 또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이든 보수보다는 젊은 보수를 공략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그런 전략의 선택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당이 합당한 이후에 그런 동력을 좀 상실해가지고 과거만큼 그 젊은 보수층의 유승민 의원 또는 개혁 보수라고 주장하는 세력에 대한 지지세가 강하진 않은 게 약간 걱정인데 그래서 저는 제가 또 출마 이유를 찾은 것이 결국 그걸 다시 묶어내는 게 보수 전체 입장에 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뭐 사람 묶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선거거든요. 제일 좋은 이벤트가 선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가치와 비전을 서로 확인하는 건데 잘 될지는 봐야죠 이제. 저도
틈만 나면 시간 있을 때마다 다른 방송에 나가서 좀 젊은 사람들 30대 40대가 정치 전면에 나서야 된다. 우리는 너무 연세 드신 분만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매번 주장하는데 차명진 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얘기에 일면 동의하면서 일면 반대하는 게 나는 젊은 보수로 뭐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어떤 기치를 내걸고 뭐 이렇게 내가 해본 그 적도 없이 그냥 후떡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좀 나는 그 얘기 하면은 좀 억울해, 솔직히. 그러니까 내가 해볼 때까지는 일단은 그 얘기 조금 덜 하고 내가 한다면은 그 다음에 젊은 사람한테 팍팍 밀릴게. 언제까지 기다려요, 그러면은. 알았어요. 그래요. 오늘 더보수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명진 전 의원 인석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3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4부 팩트 진검승부 트루맨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 김준일 팩트체커 주간 경향 반기웅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150조 원 금괴가 실린 보물선이 발견됐다. 이달 중순 각 언론에서 이 소식이 전해지자 주식시장이 요동쳤고요. 이후 가상화폐 시장까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사기로 결론이 내려지는 그런 분위기라고요? 예, 일단 어저께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제 최용석 신일그룹 대표를 포함한 그 신일그룹 전현진 임원을 전원 출국 금지 조치를 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사기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한다라는 거고 그럴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고요. 사실 아시다시피 이 돈스코이호는 거의 한 40년을 우려먹은 사골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지금 한 4번, 5번째 지금 나오고 있는 사기 테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경찰이 살펴보는 것은 뭐 주가 조작을 또 살펴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가상화폐를 또 팔았다 그래요? 이것도 살펴보는 거죠? 아,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 신일그룹이 처음에 이제 돈스코효 관련해서 이제 발견을 했다라고 발표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걸 인양을 해야 되는데 그 인양할 때 필요한 자금이 우리가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인양을 하려면 인양 그 작업자금도 필요하거니와 인양을 시작할 때 국가에 이제 내야 하는 보증금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뭐 추정액을 뭐 150조 원 뭐 이렇게 했으니까 당시 뭐 15조 원 뭐 이 정도의 금액을 냈어야 하는데 이제 투자자들에게 코인을 판매해서 이 그 보증금도 마련하고 그 인양 작업에 필요한 그 비용도 마련을 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계속해서 이제 코인 홍보를 해왔죠. 그러면서 이 유지범 전 대표 신일그룹에 이 코인이 지금 10,000원 정도 하는데 나중에 보물선에서 보물이 발견되면 당연히 더 뛰어올 것이다. 이렇게 좀 선동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신일그룹인데 신일그룹에서 이 돈스코이어를 발견했다. 또 150조 원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주식은 제일제강 주가가 뛰어올랐죠? 이게 그 배경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그 제일제강의 어떤 특정 지분을 그 신일그룹의 전 대표였던 류상미 씨가 지분의 7.73%였죠.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을 한다.
라는 소식이 먼저 이제 그 주식시장에 돌았습니다. 이거는 뭐 시기상으로 보면 그 이전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돈스코이호 발견 소식이 들린 이후에 이 소문이 또 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난 이후에 보물선 테마주로 이 제일제강이 묶였던 거죠. 그래서 한참 이 소식이 들린 이후에 당시 아마 제일제강 주가가 한 2,000원을 밑돌았던 수준이었는데 이게 5,400원까지 치솟습니다. 아하. 그러다가 지금 계속해서 악재를 이렇게 그 사기 혐의가 짙어지고 계속해서 뭐 출국 금지까지 나오니까 지금은 아마 1,400원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예, 알고 있어요.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은 역대 이제 보물선을 가지고 이렇게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거를 보면은 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직접 그 회사 주가가 오르고 내리지만은 상장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그 업체가 그 특정 상장 회사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그 상장된 회사의 주가를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예를 들면은 예전에 대하건설이라는 그게 이제 나중에 경남기업이 됐고 성완종 전 회장이 이제 보소를 했죠. 그 전신이 대하건설인데 대하건설이 2003년에 해저 유물 그 발굴업체인 골드십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서 엄청 주가가 뛰었어요, 그때. 그때도 뭐 보물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보물선 얘기가 나왔죠. 엄청 주가가 뛰었는데 결국은 아닌 걸로 나왔고요. 거기에서 엄청나게 이제 차익을 얻은 걸로 많은 관련된 사람들이. 그래서 일종의 작전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상장된 기업이 있어야지만 사람들 돈을 합법적으로 끌어모을 수 있으니까 관련이 없는 지금 매우 강하게 사기 혐의가 의심이 되는 게 그동안의 수법을 봤을 때 매우 유사한 수법이 지금 또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6월 말에 제일제강에서 신일그룹 대표 등으로 최대주주 변경 공시를 하고 그리고 7월 달 들어가지고 보물선을 발견했다. 이러니까 제일제강 주가가 쫙 올랐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면 쫙 올랐을 때 팔았다 만약에. 그랬다면은 이게는 주가 조작이 거의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경찰은 그걸 들여다본다고 하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또 하나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가상화폐, 가상통화. 이거 근데 피해자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이 신일그룹이 발행한 신일 골드코인을 샀는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현재는 지금? 알 수가 없고요. 수사를 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가상화폐라는 거는 원래 이제 암호화폐라고 일본에서는 보통 불리고요. 그러니까 특정의 그 거래 내역을 암호화를 하면서 거기에 부산물로 이제 그거에 코인이라고 하는 부산물을 주는 건데 기술을 먼저 공개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이 요즘 최근에 그 화폐를 공개하는 가상화폐를 공개하는 데서는 기술을 공개하는데 이 신일그룹에서는 신일 골드코인은 기술이 공개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사기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이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신일 골드코인이 이제 가상화폐가 아니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다 판단을 하는 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기술, 그러니까 스마트 계약 기술이라는 게 이제 핵심 이제 가상화폐 기술인데 이제 그 기술이 현재 존재하지를 않아요.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골드코인을 판매한다고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이거는 뭐 사이버머니, 뭐 사이버 상품권, 뭐 이런 개념으로 오히려 좀 해석을 하시면 더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당초 이제 제가 이 코인을 한번 구매를 해볼까 하고 실제로 이제 구매를 할 건 아니지만 취재를 위해서 한번 제가 접근을 해봤는데 이분들이 일단 전화를 잘 안 받아요. 이게 제가 접근했을 때가 19일이었으니까 아직 이게 엄청 막 화제가 된 이후에 이제 사기 혐의까지 터지기 전이었지만 이분들 전화 잘 안 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연락이 돼서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분들 임원진을 통해서 직접 구매를 해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다 모든 SNS 상에서 상담이 이루어지고요. 그 임원진 누군가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그 코인을 구매하겠다 하면 그분의 그 개인 계좌로 제가 돈을 입금을 하면 코인을 발급을 해주겠다. 약간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게 이 다단계, 유사수신 이 부분까지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두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작정하고 덤벼들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보물선이라고 이게 불리잖아요. 돈스코이호가. 근데 사실은 유령선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돈스코이호와 관련된 회사나 관계자들은 다 파산하거나 다 폐업했어요, 지금까지. 1981년도에 처음에 이제 이 돈스코이호를 인양하겠다고 했던 것이 그 회사가 있었는데 이게 결국 실패로 끝났고요. 도진실업이었는데요. 이 도진실업 대표가 그 장영자 어음 사기 사건으로 구속이 됩니다. 아하. 예, 그리고 2000년에 동아건설 최현석 회장이 소유했던 동아건설이
또 한참 이 돈스코이호를 인양을 하겠다고 했고 실제 발견까지 했습니다. 그게 지금 동일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결국 동아건설 상장 폐지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회사가 망했죠. 지금은 다시 이제 부활을 했지만은 회사가 망했고요. 관련된 사람들이 다 망하거나 다 폐가망신했어요. 지금 이것도 똑같은 루트를 또 겪고 있는 건데 사실 한 40년 이제 울고 먹었으면은 그만 울고 먹을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일그룹, 신일광채그룹, 신일유토빌, JNU 글로벌, 신일 골드코인 이런 회사들 이름도 막 등장한단 말이죠. 이거는 어떤 연유에서 등장하는 거죠? 이게 하나하나 따지고 가면 진짜 굉장히 복잡한데요. 이렇게 좀 쉽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게 이 모든 회사들이 다 직간접적으로 밀접한 관계 이렇게 연결고리로 얽혀 있는 공동 운명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현재 신일그룹 바로 이전 회장이 류상미라는 분인데 이 류상미 전 회장의 친인척 오빠가 류승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류승진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건 가명이고 류승진이라는 사람 류승진 죄송합니다. 이거 헷갈려요. 너무 많은 사람이 나타나서 류승진이 바로 그 아까 말씀하셨던 류지범입니다. 그러니까 류지범이 가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류승진 가명이고 그렇게 활동을 해오다가 그 싱가포르 소재의 신일그룹 대표가 바로 그 류지범이고요. 예, 그리고 여기서 또 홍건표라는 분이 등장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동아건설 출신인데 이분이 2015년에 세운 회사가 신일유토빌입니다. 근데 그 신일유토빌을 류승진과 홍건표 씨가 두 회장이 같이 이제 공동으로 운영을 해서 여러 가지 뭐 중견 건설사 그때 당시에 이제 아마 법정 관리 중인 회사들이 많았는데 거기 인수전에 많이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뭐 사기 행각으로 또 여러 가지 수사도 받고 그랬었죠. 그리고 뭐 그 신일광채그룹도 마찬가지 이름만 바뀐 홍건표. 동아건설 출신의 홍건표와 손을 잡았다고 하니까 벌써 또 보물선 냄새가 여기서부터 나네요. 네, 그렇죠. 거기에 관련된 정보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제 그때 최현석 회장을 직접 모셨다고 합니다. 네, 뭐 비서진이었다고 하죠.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게 얽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많은 게 얽혀 있고 복잡하게 보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보물선을 이용해서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혹은 주식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눈먼 돈을 노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신일그룹이 26일 날 기자회견을 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50조 원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우리 다 이제 해명이 완전히 이루어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워낙 논란이 되니까 기자들을 그러니까 초빙을 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논란이 해명이 된 건 아니고요. 150조 원은 착오였다. 하지만은 역사적 사료의 가치를 더하면은 굉장히 크리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했고요. 실제 거기에 있는 무게, 그러니까 배의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나 뭐 알려진, 전설처럼 알려진 그 금의 무게를 따졌을 때 실제 정말로 있다고 한다면 10조 원 정도는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150조까지 부풀렸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다만 그것도 이제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런 이제 해명들이 나왔으니까 워낙 이게 본인들의 의도보다 너무 사건이 커지니까 좀 수습을 하려고 여러 해명을 했는데 전혀 수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 당일날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주렁향을 쳤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 자리에서 신일 골드코인과 신일그룹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관계가 없지만은 피해가 발생했다면 보상하겠다. 그렇죠. 관계가 없는데 왜 보상해요. 그렇죠. 언뜻 이해 안 가는 행동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150조 원이 있다고 하던 도스코이호 이제 말을 바꿔서 15조, 10조 뭐 혹은 10억 얘기까지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서로 한 번이라도 증명된 적이 있습니까? 돈스코이호에 보물을 실었다는 게 그냥 구전으로만 돌아다닌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돈스코이호가 침몰한 거는 맞고요. 거기 울릉도 앞바다에서 발견된 것도 맞습니다. 그거는 2000년에 그 동아건설하고 해양연구원이 같이 공동으로 발굴한 건 맞는데요. 다만 여기에 금괴가 실렸다라는 거는 확인된 게 아니고요. 돈스코이호는 원래 군함입니다. 군함이고 근데 그 민간 그 선이 그 러일 전쟁을 위해서 매우 막대한 군자금 그거는 대부분 금괴로 된 거를 싣고 가다가 그거를 돈스코이호에 옮겨 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돈스코이호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끝까지 러일 전쟁 마지막까지 항전을 했대요. 도망가지 않고 이미 패색이 짙었는데. 그래서 금괴가 실려 있으면 사실은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끝까지 항전을 했다라는 게 저는 금괴가 안 실렸다라는 무게 훨씬 두고 있는데 어쨌든 러시아 아니죠. 울릉도 앞바다에 그래서 일본의 그 포를 맞고 격침됐어요. 그래서 그런 전설들이 있고 예전에 일본에서 사실은 이거를 좀 발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발굴을 하려고 한 적이 있고요. 돈스코이호가 아니라 막 앞서 말했던 그 민간 배를 일본 앞바다에 그 침몰된 그 배에서 그 금괴가 있는지 여부를 이제 발굴을 한 적이 있는데 약간의 금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중단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모프호.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돈스코이호에 나머지 금괴가 있다더라는 카더라가 이제 널리 퍼진 거죠. 이게 굉장히 웃긴 게 어떻게 보면 그 말씀하셨던 나이모프가 그 침몰된 곳은 대마도 인근 해협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참 일본에서 여기 발굴 작업을 하고 인양 작업을 벌이면 이 소동을 벌이면서 진짜 약간의 금화를 찾고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실패로 끝난 거죠. 근데 이 보물에 대한 열풍이 워낙에 이제 그 맛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열풍이 한번 불면 이게 정말 대단하구나. 뭐 언론뿐만 아니라 투자금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니까 이 소동을 한번 관심을 그 인근에 있는 돈스코이호로 좀 옮겨보자라는 그런 형식으로 어떻게 보면 구전으로 옮겨지게 된 것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구전으로 했는데 왜 150조 원이라는 얘기가 나왔을까요? 금괴가 뭐 몇백 톤이라는데. 150조는 전혀 근거가 없고요. 일단 자기네들도 나중에 이제 부인을 했는데 전혀 뭐 이게 어떻게 계산이 나왔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150조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최초에 신일그룹에서 이 배의 가치가 150조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언론들이 인용을 하면서 나온 겁니다. 예.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금 200톤 얘기도 나왔잖아요.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보유한 금이 104톤밖에 안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200톤을 보유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죠. 지금 개인적으로 문현동 금괴 사건을 가로채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보유한 걸로 그러니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예. 누가 봐도 가짜 뉴스인데.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유한 총 금이 104톤 한국은행 기준으로. 한국은행이 보유한 게 104톤이고요. 네, 한국은행 기준으로 104톤인데 그것도 많이 사들여서 104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한 배에 200톤 실렸다. 여기에 현혹돼서 주식을 투자하고 가상화폐를 산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 상식으로는. 이거 그러니까, 왜 이런 데 흔들릴까요? 사람들이? 그 아무래도 그 보물선이라는 그 테마주가 한번 움직이면 확실히 그 이번에도 주식시장에서 입증은 된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주식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호재로 다가올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거를 분명히 판단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속히 말하는 선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게 가짜라는 거를 이미 판단을 하셨을 거고요. 아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뭐 150조, 뭐 200톤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뭐 근거는 없습니다. 이게 최초로 이걸 수치화한 거는 당시 이제 동아건설에서 이 탐사를 하면서 탐사 기획서에 어쨌든 이제 정부에다 제출을 해야 되니까요. 금괴 추정량을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200톤이 아니고 500kg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500kg도 상당한. 예, 그것도 상당한 거죠. 예, 그것도 굉장한 금액인데, 굉장한 규모인데, 그래도 지금 나오는 200톤하고는 또 다른 수치죠. 예, 그런 부분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가명 쓴 거 하시는 그분 있잖아요. 그분이 또 굉장히 범죄 혐의에 또 연루된 게 지금 또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해외로 나간 것도 뭐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경찰도 찾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이런 작업을 벌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문자 9644님. 김준일 기자님 언제나 명쾌하고 저의 완벽한 이상형이에요.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남자분이신가요 혹시? 이 다들 어이없어 웃지요? 예, 9644님. 다들 어이없어 웃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일단은 출국 금지를 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는 얘기겠고. 불러서 조사를 하겠죠? 예, 뭐, 일단은 제가 웬만하면은 이 단언을 안 하거든요. 예. 이거는 99.9%가 아니라 100% 사기고요. 예,
우리 청취자분들은 워낙 현명하신 분들이니까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이 없겠지만 만에 하나 투자하셨다면 빨리 손절매를 하시고 빨리 나오셔야 되고요, 지금.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그 주식 거래는 사실은 거기에 편승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이게 사기일지라도 호재로 인해서 오를 거를 예상을 하고 나는 어깨 정도에서 오르면은 적당히 팔고 빠지겠다라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사실은 알면서도. 그런데 굉장히 위험해요. 이미 이거는 레드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에 빨리 지금 손절매하고 나오셔야 되고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한국에서 보물선이 발견된 거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신안선. 신안 보물선이 한번 거기에 유적들 옛날에 송나라 뭐 자기라든지 이런 게 발견된 적이 한 번 있고 나머지는 다 사기였고 관련된 기업은 다 망했거든요. 투자자들은 다 망했고요. 그 똑같은 전철을 밟을 거고 관련자들은 아마 다 사기 혐의로 다 처벌을 받을 테니까 그것들을 청취자분들이 좀 깊이 새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9644님 혹시 아내분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보물선은 늘 사기꾼들이 이용해 먹는 주종목 중에 하나라 그랬는데 또 하나 있어요. 국권화폐. 아, 국권화폐요? 이것도 나올 때마다 뭐 화제가 되면서 또 사기꾼들이 전형적으로 이용해갖고 사기치고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국권화폐도 한 번도 증명된 적이 없죠, 국권화폐. 국권화폐는 이제 전설처럼 들리는 게 이제 화폐 개혁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많은 막대한 거를 가지고 있는데 범죄 조직이나 이런 데서 정치권. 예, 정치권 이런 데서 비자금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최근에는 보니까 해외에서 약간 그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페이스북 모르는 외국인 분들이 갑자기 말을 걸어서 내가 뭐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는데 국권화폐는 아니고 어쨌든 블랙머니. 블랙머니를 바꿔야 되는데 네가 입금만 해주면은 막대한 돈을 주겠다고 해서 지금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그렇게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기범들은 다 똑같은 수법을 쓰는구나. 예,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 친구 외국인들이 신청하면 다 거절합니다. 범죄에 연루되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게 저랑 전혀 연관 없는 분들이 가끔씩 이제 아랍어로 이렇게 이름 되신 분들이 말 걸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일단 저도 경계를 하고 접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도 그렇고 또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분께서 좀 헐거운 옷을 입으시고 신고 신청한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다 거절합니다, 그것도. 저도 다 거절합니다. 저는 스팸 신고까지 다 하거든요. 그것도 뭔가 목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한테 그런 분이 신고를 신청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겁니다. 신청할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차단, 거절하는 겁니다. 근데 그 블랙머니 국권화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블랙머니가, 돈은 돈인데 까맣게 칠해져 있다. 그래서 뭔 약품을 타면은 원래 돈을 변신한다. 뭐 이거지 않습니까? 마술처럼. 그래서 사기를 치는 거라 그러는데 이게 왜 당하나 봤더니 마술처럼 놀랍게 그 사기 피해자분들 앞에서 시연을 하더라고요. 자, 이 기계에 넣으면은 혹은 약품 처리하면은 이게 원래 돈으로 변합니다 하면서 딱 보여주니까는 정말 그런 걸 믿는 거죠. 그리고 이런 돈이 지금 뭐 어디에 있다 갖고 오지 못하는데 당신 돈을 투자하면 갖고 오겠다 이런 식으로. 이게 보물선하고 정말 비슷하네요. 이번에 그 돈스코요 이 사건도 보면요. 이 사람들이 홍보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영상들 이제 살펴보니까 이게 영화 타이타닉에서 그 출처했던 영상 이걸 짜깁기 해서 만든 영상이더라고요. 홍보 영상을. 그러니까 이제 뭔가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인데 굉장히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뭔가 우리 시야를 현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꼭 구비를 하고 있다는 점, 이런 사기꾼들은. 그래서 그런 점들은 꼭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방금 그 얘기를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결국은 금방 밝혀지고 금방 탄로날 일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결국은 지금 기자회견하고 앞에 나왔던 사람들은 이용당하는 거고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뒤에서 조종하고 자신들은 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결국은 뭐 투자 받은 금액으로 횡령을 하고 그리고 착복을 하고 나머지 주가 아까 전에 투자한 거는 고점에서 팔고 어느 정도 팔고 빠지고 이런 걸로 해서 지금 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과거에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사실은 예전에 이용호 게이트 기억나시죠? 2000년대 초반에 그 3회 인더스트리가 또 인천 앞바다에 보물선 있다고 해서 그때 사기극이 또 있었잖아요. 그것도 있었고 이명박 정부 때는 다이아몬드 광산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채굴권 확보했다라고 해서 그것도 또 사기극으로 드러났고요. 그래서 일단 뭐 보물, 다이아몬드 이런 거는 웬만하면은 좀 의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절대 그런 데 현혹되지 마시고요. 돈이 쉽게 벌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땀을 내서 버는 돈이 최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경향 반기훈 기자,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팟빵 앱으로 체리블루님, YTN의 보물선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보물선은 사기극이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YTN의 보물선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기극에 휘몰아 다니거나 혹은 당하지 마시고요. 일확천금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옵니다. 고맙습니다.